자, 둘째 시간 이어서 갑니다. 55번이죠. 자, 물권 소멸 설명 중 틀린 건데요. 1번 물권의 폭입니다. 당연히 단독 행위죠. 자, 이번에 지상권,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20년 걸리죠. 용의물권. 자, 3번입니다. 전세권이 저당권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 포기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자, 현재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제멋대로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저당권자의 동의 받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4번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맞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어디가 틀렸어요? 언제나랑 절대적 중에 선택하세요. 어디가 틀렸어요? 언제나가 틀렸어요? 절대적 틀렸어요? 언제나. 절대적. 언제나가 틀렸어요. 언제나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언제나가 틀렸다는 건 목적물이 멸실해도 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물상대위입니다. 그게 바로 물상대위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이 저당권 설정받은 을이 있다.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럼 현재 이 저당권자는 이 주택을 담보 잡고 있는 거죠. 객체가 주택입니다. 자, 근데 이 주택이 뭐 예컨대 화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멸실될 수 있죠. 그럼 주택이 멸실되면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이죠. 절대적 소멸되는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자, 근데 목적물이 이렇게 멸실됐다고 해도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소멸하지 않고 이 저당권이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금이 나온다면. 보험금이라는 형태로 주택 가치가 아직 남아있다면 이 저당권자는 추급할 수 있습니다.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물상대위라 그러죠. 물상대위를 하려면 보험금이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재빨리 뭐 해야 돼요? 압류 때려야죠. 바로 압류 들어가야죠. 그죠? 그럼 효력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물상대위.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답은 맞췄죠. 그죠? 정답 맞추셨죠? 정답 다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절대적은. 언제나가 틀렸어요. 자, 5번입니다. 토지가 포락돼서 그 효용을 상실한 경우에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더라도 토지가 포락됐다는 건 건물로 따지면 멸실됐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성토가 돼도 그 전에 있었던 소유권이 부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권이 다시 생겨나겠죠. 역시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이에요. 정답 4번. 56번 점유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사망을 알든 알지 못하든 승계가 되죠. 어느 시점에 승계가 돼요?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어느 시점에 상속이 딱 개시되는 거죠? 피상속인 사망 시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상속이 개시가 돼서 상속인에게 권리 의무들이 다 넘어가죠. 자, 이때 뭐 예컨대 뭐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점유권도 넘어갑니다. 점유권도 승계가 된다 라는 거죠. 다 넘어가요. 다. 뭐 채무도 넘어가고 채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죠. 다. 싹 다. 1번 정답이죠. 2번 점유자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맞나요?
예, 맞겠죠, 그죠? 예, 귀찮아서 대답 안 하신 거죠, 그죠? 당연한 거니까 무과실 추정 안 되잖아. 자, 3번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아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죠? 이거는 귀찮아서 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 침탈자. 침탈자에게. 그러니까 훔쳐간 자에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침탈자가 아닙니다. 얘는 주운 거죠. 유실물 습득은 주운 거예요. 네,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4번에 나오는 상대방의 사기. 이 사기 같은 경우도 침탈은 아니죠. 훔친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쏘가서 넘겨준 거기 때문에 이 경우도 행사할 수 없고. 5번 직접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간접 점유자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거 207조입니다. 지문 5번에 나오는 거는 207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207조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을 생각하시면 되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하죠? 예, 맞습니다.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근데 그 자가,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정답 1번. 자, 57번 가죠. 갑소유 대지에 관해서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틀린 거예요. 1번. 갑소유 대지에 대해서 을의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을이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의 터잡아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을이 이렇게 시효를 완성시켰다는 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뭐를 취득하게 돼요?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죠? 채권적 청구권. 갑을 상대로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을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못했다는 건 소유권 취득을 아직 못했다는 거고 갑이 여전히 소유자라는 거죠. 그리고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이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해서 너 나가라. 물권적 반환 청구. 이거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없잖아요. 왜 행사 못하죠? 신의칙. 그죠? 의무자가 권리자 상대로는 행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의 터잡아 대지에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1번 틀렸죠. 1번 정답. 2번.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된 갑이 그 사실을 알고 당해부동산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이러면 책임져야 되죠. 모르고 팔았으면 책임이 없지만 갑은 지금 병한테 알고 팔아버렸죠. 책임져야죠.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제3자한테 이렇게 팔아버렸을 때 일단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적극 가담만 안 했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갑이 완성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팔아치웠으면은 너는 책임져야 돼요. 무슨 책임져야 돼요?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죠. 이 경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병한테 넘어갔지만 시효 완성자 을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요즘은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근데 3번에서 이의 경우에 병이 적극 가담을 했다면 그러면 사회질서에 반하니까 무효죠. 자, 4번 시효 완성한 점유자 을은
시효 완성 후 가압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제3병에 대해서 취득 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지금 현재 시효 완성이 먼저입니까? 병이 취득한 게 먼저입니까? 완성이 먼저죠.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병한테 넘어간 거니까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갑이고 따라서 병한테는 행사를 못하게 되겠죠. 맞는 질문입니다. 5번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임차인으로서 20년간 경작했을 때 병은 소유권 시효 취득할 수 없고 을이 시효 취득을 하게 된다. 맞나요? 지금 누가 점유했다고요? 병이 점유했다고요. 얘가 점유하다가 시효를 완성하기 전에 임대차를 하셨다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임대차. 그럼 이 임대차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왜 유효예요? 채권 행위. 타인 물건 매매 유효. 타인 물건 임대차 유효.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점유한다고, 얘가. 얘가 20년간 점유를 했어요. 아니, 그럼 점유는 병이 했는데 취득 시효는 을이 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얘는 무슨 점이? 직접인데요. 임차인이 직접이잖아요. 그죠? 예. 뭐 답은 맞췄지만, 그죠? 자, 을은요? 을은 간접점이잖아요. 그럼 을은 점유한다, 점유 안 한다? 점유하죠. 병도 점유하죠. 둘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왜 하필 을이 취득하는 거죠?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이기 때문이에요. 타주. 취득 시효하려면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돼요. 을이 자주죠, 이 경우에. 이 경우 을이 자주고 병은 타주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뭐 답 맞췄으니까 이거 몰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 맞췄으니까 몰라도 하지 마시고. 타주라서 안 되는 거예요, 타주라서. 예. 1번 정답이요. 자, 그럼 58번으로 이어서 갑니다. 공동소유자 설명 중 옳은 거. 자, 1번입니다. 공유자는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유물을 변경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변경할 때 뭘 가지고 결정하죠? 처분 변경행위잖아요. 맞나요? 처분 변경행위. 뭘 가지고 결정한다?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지분 과반수? 아니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건 관리 행위가 그렇고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분이라고 안 하고 요것만 딱 넣는 거죠. 이것만 변경을 딱 넣는 거죠. 또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죠? 노린 거예요, 노린 거. 네? 처분 안 넣고 그냥 변경만 넣는 거, 변경만. 과반수 동의 아닙니다. 자, 요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2번입니다. 공유물과 합유물 모두 그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나요? 자, 공유도 그렇고 합유도 그렇고 보존 행위는 다 각자 단독입니다. 2번 정답이네요. 자, 3번입니다. 공유물의 분할 청구가 금지되나? 아니요, 금지되지 않죠. 합유에서 분할 청구가 금지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고 있죠. 4번.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상속인이 합유 지분 상속한다. 공유에서는 지분 상속이 되죠. 합유에서는 안 됩니다. 자, 5번에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총유에서는요, 이 보존행위조차도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총회 결의. 2번 정답. 59번이요. 지상권과 임차권. 1번.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확인을 해보죠. 임대차에서의 임대인입니다.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관리 의무죠. 유지, 수선, 관리 의무. 첫 번째, 임대차에서는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누구한테 있죠? 임차인한테, 임대인한테? 임대인한테 있잖아요. 임대인한테 있죠.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그러니까 이 임대차에서는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임대차 말고 두 번째 전세다, 전세. 자, 전세권 파트 들어가면 여기서는 유지관리 수선 의무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다, 전세권자한테 있다? 전세권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를 상대로 해서 필요비를 청구하겠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지수선관리 의무를 전세권자 스스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자한테 달라고 못하죠. 그럼 세 번째. 그럼 지상권에서는? 여기서는? 아니, 그럼 지상권에서는 유지수선관리 의무 설정자한테 있다? 지상권자한테 있다? 네? 설정자예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그래서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이 지상권자 측에서도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그럼 현재 이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 일단 맞고, 두 번째 문장에서 지상권 설정자 같은 경우는 그냥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 정도만 부담할 뿐 유지수선관리 의무는 없다는 거죠, 설정자한테.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뭐를 청구 못한다고요? 필요비 청구를 못한다고요. 2번, 지상권은 양도성 있고 설정자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쵸. 자,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차권 양도하려면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죠. 맞는 질문이죠. 자, 3번입니다.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이까지 맞나요? 임대차에서 기간이 없죠. 이러면 최단 몇 년 돼요? 자동 몇 년 되죠? 몇 년 돼요? 몇 년짜리? 없어요. 기간 없어요. 임대차 최단기 몇 년이에요? 없어요. 없습니다. 2년 아니, 그냥 임대차.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2년이라는 답이 나오려면 주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라고 물어봤으면 최단기 2년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상가는요? 1년. 상가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임대차. 그러면 주택이라고도 안 하고 상가라고도 안 하면 그냥 임대차라고만 나오면 민법상 임대차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단기가 없죠. 최단기가 없음. 최장도 없고 최단도 없죠.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에서 기간 약정하지 않았으면은 기간이 없는 임대차가 되니까 양 당사자 언제든지 끝내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에서는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최단기를 따르게 되겠죠? 최단기 몇 년이에요? 30년, 15년, 5년 그거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내자고 못한다고, 지상권에서는. 맞는 말이죠? 4번, 지상권 설정에는 합의도 하고 등기도 해야죠. 물권이니까. 근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꼭 등기해야만 성립하게 되는 건 아니죠. 네, 합의만 하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지상권, 임차권 모두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임대차에서는 법정갱신이란 제도가 있죠. 근데 지상권에는 없어요.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으니까 지상권자에게 갱신 청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5번 정답이죠. 60번 지역권 옳은 겁니다. 1번 지역권에는 승역지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으므로. 자, 다시 읽습니다. 지역권에는 승역지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으므로. 자,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까? 통행하는 거죠. 지역권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이 안 됩니까? 어때요?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아요. 지역권자도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면 그건 아니지. 틀렸지. 자, 2번입니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해야 된다. 인접해야 되는 건 통행권이 그렇고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로부터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하겠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죠.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3번 정답. 4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역권도 이에 수반해서 이전하고 당사자 약정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맞습니다. 부종성을 말하고 있죠. 근데 뒷문장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여기는 틀렸습니다. 배제가 가능해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292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292조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5번이요. 토지 일부를 위해서도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맞나요? 일부 됩니까? 5번에서 말하는 토지는 뭐죠? 요역지다, 승역지다? 요역지입니다. 자, 1번, 5번 토지는 요역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죠? 위에서. 맞습니다. 위에서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토지가 지금 편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요 토지가 요역지를 뜻하는 것이고, 자, 요역지는 일부 안 됩니다. 요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죠. 승역지는 일부가 되지만 요역지는 안 됩니다. 정답 3번이죠. 61번.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의 전세권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 취득을 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각 전세권자 을 그리고 그 전세권의 저당이 설정이 됐죠. 자, 을이 전세권자고 을의 전세권에 대해서 설정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현재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요.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기간이 딱 만료가 되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 전세권이 소멸하죠. 말소 등기 안 해도. 자,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해버리니까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는 담보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음. 자, 그리고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이렇게 소멸해버렸다는 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 용익 물권적인 기능, 이게 끝났다는 거죠. 방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요. 용익 물권적 기능은 없어지지만 이 담보 물권적인 기능은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글자가 빠졌는데요, 지금. 권자가 빠지죠, 그죠? 용납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담보 물권적 기능. 요건 남아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됐다라는 것은 용익 물권적 기능이 끝났다는 것이고 아직 담보 물권적 기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전세금 안 빼주면 남아있는 담보 물권적 기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우선 면제권 행사해서 돈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살아남고 싶으면 이 전세권자의 남아있는 담보물권적 기능, 그게 바로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을이 갑을 상대로 반환받아야 되는 그 전세금 반환 채권,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효력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빨리 뭐 하셔야 돼요? 압류를 해가지고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가 없더라도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그쵸, 소멸하겠죠.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2번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다. 그죠? 왜 실행 못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3번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자, 4번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압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이렇게 압류를 들어갔으면 여기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목적물이 경매가 됐으면 압류가 안 됐더라면은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겠죠. 근데 그 채권을 저당권자가 압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변제권 이제 누가 대위 행사하겠어요?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그죠? 을이 받아갈 그 돈을 병이 대위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받아간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4번 지문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틀렸죠. 4번 정답. 5번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 반환하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예, 압류가 안 들어왔으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 빼주면 되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2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유치권은 당사자 약정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약정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 성립하죠? 예? 성립요건. 네, 결련성. 맞아요. 성립요건. 성립요건 5가지 있잖아요. 그죠? 타인의 물건일 것. 물건하고 채권 간에 결련성이 있을 것. 물건을 점유할 것. 변제기 도래할 것. 배제 특약 없을 것. 이 5가지 성립요건. 이 성립요건들을 갖췄을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라고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뭐 유치권 설정 계약 그런 거 없어요. 약정으로 성립하는 건 저당권. 저당권이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했다. 이게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죠. 유치권 가지고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점유를 회복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유치권을 되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유치권을 되살리고 싶으시면은 점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점유가 유치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생명줄이라 그랬어요. 생명줄. 그죠? 생명줄.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 죽어요. 네, 점유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해서도 유치권 취득할 수 있다. 독립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토지에 정착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독립한 물건 자체가 아니니까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할 수 없습니다. 4번 부동산 계약명의 신탁에서의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 결련성 부정되는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요. 5번에 A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된다라고 돼 있고, 자, 그리고 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토지 소유자 병이 있고, 토지 소유자 병, 그리고 이 토지 위에 A라고 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의 존재가 뭐라고요? 존재가? 존재가 불법이라고요. 약간 무섭네요. 존재가 불법이야. 네 존재가. 그럼 이 건물을 원시 취득한 자가 갑이다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의 존재가 불법이라는 거는 갑이 지금 무단 신축했다는 뜻이죠. 무단 신축했더라도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할 수 있는 거지만 병이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철거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해라. 철거 청구. 근데 문제는 이 건물에 공사를 완료했던 을이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 건물에 을이 있으니까 병이 을한테 뭐를 행사하겠어요? 나가라. 퇴거 청구. 그럼 과연 병의 퇴거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나 안 나갈 거야. 대항할 수 있겠냐는 거죠. 대항. 이거 대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죠. 그죠? 예.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왠지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왜 대항 못해요, 그러면? 건물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는 태생부터가 불법이었고 무단 신축. 그러니까 이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철거될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철거될 운명에 놓여져 있는 건물에 유치권자로 들어왔고, 자, 이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병의 소유권까지 침해시킬 수는 없어요. 예, 대항 못합니다. 따라서 을은 A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니요, 대항 못합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그럼 63번으로 가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 목적될 수 있다. 맞나요? 예. 2번.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개의 채권을 한 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한 개의 저당권을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이 다 같이 가진다는 거죠. 그럼 저당권을 한 분이 혼자서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저당권을 가지잖아요. 이런 권리에 대한 공유를 가리켜서 준공유라 그러죠. 준공유. 그럼 뭐 지역적인 거죠. 근데 공시법에 나오지 않나요? 준공유? 안 나오세요? 처음 들으세요? 나오는데요? 나오는데요? 공시법에? 왜 처음 들으세요? 그럴 리 없어요. 처음 들을 리 없어요. 어? 여러분들 기억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에? 준공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토지를 공유한다, 건물을 공유한다, 그런 게 아니라 권리를 공유하는 겁니다. 준공유. 2번 정답. 자, 3번.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보류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걸 근저당이라 그러죠. 근저당. 4번. 임대인이 변제기 경고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 압류했을 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처음 보는 내용이죠? 몰라도 돼요.
이런 걸 법정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4번에서 말하는 거. 법정 저당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비용 요 5가지가 포함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 속에. 정답은 2번이었는데 4번에서 나오는 걸 법정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약정을 통해서 성립하는 저당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성립하는 저당권이라는 거죠. 법정 저당권.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고 토지가 갖고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토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이제 토지 임차인이니까 여기다가 건물 짓고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죠, 을이. 근데 얘가 지금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고요. 에? 자그마치 몇 년분을 연체하고 있다고요? 2년치를 연체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2년치를 연체하고 있으니까 갑이 가만히 냅둘 수 없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게 건물이니까 이 건물을 압류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압류 들어간 요 임대인은 저당권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이런 걸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 임차인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된다는 거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예. 출제될 가능성은 뭐 지극히 낮으니까요. 2번 정답. 자, 64번으로 가죠. 근저당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근저당은 최고액 한도 내에서 설정 계약에서 정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을 담보한다. 이게 바로 근저당이죠. 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거. 자, 2번입니다.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자는 확정된 채권액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겠죠. 최고액 범위 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이자는 최고액 범위 안쪽이면 제한이 없죠. 지연이자도 마찬가지죠. 보통의 저당권에서는 지연이자 몇 년치만 담보가 돼요? 1년치만 담보되지 않습니까? 근데 근저당은 최고액이 있기 때문에 1년분에 한정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 2년치든 3년치든 최고액 범위 내라면 다 담보가 됩니다. 3번 존속기간 내라면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빵원이 돼도 안 없어지죠. 이런 걸 부종성 완화라 그래요. 부종성이 완화되었다.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죠. 뭐라고 바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이죠. 정답 5번이요. 65번 문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겁니다. 1번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었음에도 있다고 오인을 하셨네요. 착오의 범위가 적용된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라고요. 이러면 넘어가시라고요. 2번이요. 약관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이게 법률이라서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교차 청약이죠. 양청약이 교차되고 있을 때 계약 성립하는 시점은 양청약 뭐가 되는 시점? 도달 시점이죠. 4번이요.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맞나요?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발신주의 아닙니까? 도달주의 발신주의예요. 도달입니까? 예, 도달이죠. 그렇죠. 맞아요. 도달이에요. 그죠? 예. 발신 아니에요. 도달이에요, 도달. 네. 4번 정답으로 찍으신 분 계시죠? 예. 제 의를 말리신 거예요. 말리셨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의사표시라고 하면 그냥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청약도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고, 야, 나 해제할게. 의사표시고. 야, 나 추인할게. 의사표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사표시. 다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대원칙.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야 된다. 아니, 근데 승낙은 발송주의 아니었습니까? 아, 그건 어느 경우에? 그렇죠. 격지자 사이에서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송된 시점이었죠. 이거 예외적인 거죠. 격승발은 예외적인 거.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지금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자, 원입니다. 청약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 성립하는 거,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의사실현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되는 거예요? 1번인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2번서부터 5번까지가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1번 찍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좀 4번도 아리까리한데요? 그럼 이제 틀리는 거예요. 예? 헷갈리는 거 2개 중에 이렇게 나오면 꼭 정답 아닌 거 찍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1번은요. 일단 차고의 법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차고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효다, 계약이 무효다. 원래는 유효하게 성립했죠. 근데 차고했으니까 뭐를 행사한다? 취소권을 행사한다. 차고했으니까 취소권을 행사해서 유효였던 법률 행위를 뭘로 만든다? 무효로 만든다. 이게 차고 법리죠. 무효로 만든다. 자, 근데 현재 1번에서 청약, 승낙, 합치가 없는데 있다고 오인했잖아요. 이런 걸 무의식적 불합이라 그래요. 이런 걸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해요. 겁나 어려운 개념이에요. 무의식적 불합의가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한 거다, 성립 안 한 거다, 이거. 에?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성립 안 한 거. 성립 안 한 거. 불합의. 차고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취소권 행사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일단 성립해야 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근데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고요. 따라서 차고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1번 틀린 거죠. 66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1번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맞나요? 예. 후발적은 안 되죠. 원시적일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원시적이면서 또 무슨 불능? 전부 다 불능일 때. 그때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법리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개체과가 탁 시험에 나오면은 일단 원시적 전부 불능 요게 떠올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니까 일단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행위가 무효다. 자, 그럼 무효이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일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러면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잘못이 없었던 상대방 측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저자를 상대로 해서 원시적 전부 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무슨 배상 책임 물어요? 신뢰 손해배상 책임.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근데 뭐를 못 넘겨요? 이행이익을 못 넘긴다. 이행이익을 못 넘긴다. 이게 개체가 전부죠. 개체가 전부다.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은 한 거, 성립은 안 한 거. 갑하고 을하고 계약 성립한 거예요, 성립 안 한 거예요? 성립한 겁니까? 한 거, 안 한 거? 한 거?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무효니까. 맞아요, 무효. 무효라는 거 자체가 일단 성립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뜻이다. 성립은 된 겁니다. 성립은 된 거. 네.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일단 첫 번째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무효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하고 조금 이제 비교해서 정리가 필요한 게 교섭 중 부당파기라는 게 있죠.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시켰다. 자, 교섭 중 부당파기를 뭐 자세하게 정리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섭 중 부당파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단계다. 교섭 단계에서 깨진 것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 중 부당파기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요 관련된 법리를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단,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 어떤 책임 져야 되냐? 신뢰 손해배상 책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그렇고 교섭 중 부당 파기도 그렇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신뢰 손해배상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신뢰 손해배상 책임진다. 는 게 공통점. 근데 여기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섭 중 부당 파기, 그리고 그 근거를 불법에서 찾고 있어요, 판례가. 불법이라서 신뢰 손해배상 책임져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체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 다르다는 걸 아시면 돼요. 다르다는 걸. 자, 지문 보자. 1번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악의 또는 과실 있는 당사자는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맞나요? 네. 신뢰이익, 신뢰손해 같은 말이죠. 자, 3번입니다. 수량 지정 매매인데 미달 부분만큼의 일부 무효. 수량이 지정됐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원시적이면서 무슨 불능? 뭔 갑자기 또 후발이 원시적이라고요. 예? 원시적이라고요. 근데 무슨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죠. 그죠? 수량 부족은 원시적 일부죠. 원시적 일부. 그럼 이때는 개체가 적용 안 되죠. 개체가는 전부 불능이어야 되니까. 4번 교섭 중 일방이 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아니요. 그때 인정 안 된다고요.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교섭 중 부당 파기는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개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4번 정답이요. 5번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무과실이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 4번이었고요. 67번서부터 좀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